전 세계의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오늘부로 2.5단계가 적용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되길 바라봅니다. 옆나라 일본의 상황은 한국보다 더 심각합니다. 일주일 사이에 신규 환자가 15,0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급격히 빨라진 증가세로 의료 체계마저 위태롭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 경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천문학적입니다. 민간 투자를 포함해 사업비 규모 7조 3,6천억엔, 우리 돈 약 766조 8,400억 원 수준입니다. 현지 유력 언론들이 이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어서 외국인의 소규모 단체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올림픽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올림픽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네요. 일본은 내년 도쿄올림픽을 위해 관리형 여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올림픽 전에 허용이 검토되는 외국인 관광은 전세버스 등으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광객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단체 여행을 안내하는 여행사 직원이 체온 확인 등 건강관리 등을 철저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과연 가능한 계획일까요? 실시 시기와 대상 지역, 관광인원 상한 등은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외국인 관광객 수용 추진이 스가 총리의 최대 관심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2030년 당일 관광객 6천만 명 목표를 전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에 끈질기게 항공 노선 운항 재개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울며 매달리는 모양새이죠. 일본 측이 특히 집착하는 노선은 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 방역의 어려움을 이유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6일부터 검역 효율성 등을 고려해 인천국제공항 입국 일원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최근 부산, 김해, 칭다오 등 일부 노선은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거부한 것입니다. 서울과 도쿄를 최단거리로 잇는 김포 하네다 노선이 재개되면 왕복 3시간가량을 단축할 수 있어서 항공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일 노선은 인천 나리타,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인천 나리타 공항은 각각 서울 도쿄 도심에서 차로 1시간 이상 떨어져 있어서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일본은 소규모 여행도 재개하자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가이드가 방역 책임을 지고 대형버스에 20명 정도만 태워서 공항, 관광지, 호텔만 다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할까요? 불매운동이 많이 수그러들었다고는 하지만 여행만큼은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인들이 도쿄올림픽을 위한 밑밥을 깔아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한국은 아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코로나 이슈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상황은 무척 심각합니다. 일본과 불편한 관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이르면 올해 안에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투명한 정보 공유와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관련해서 외교부 당국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계획이 안전할지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는 바다의 헌법,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정당한 국제법 권리에 의한 요구이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2011년 3월 동인도 대지진 당시 수소 폭발을 일으켰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전기가 끊기면서 해결료와 원자로를 시키는 냉각 시스템이 멈춘 게 사고의 원인이었죠. 뜨거워진 원전의 노심이 녹아내렸고 핵심 연료까지 노출됐는데 여기에 빗물과 지하수 등이 흘러들면서 고농도 오염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오염수는 2014년에 하루에 470톤씩 새로 생겼지만 지난해에는 180톤가량으로 증가 속도가 조금 느려졌습니다. 이 오염수는 저장 탱크에 보관돼 이른바 다액종 제거 설비 ALPS에 의해서
정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ALPS는 액체에서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을 동시에 제거하는 설비입니다. 정화된 오염수는 원전 부진의 대형 물탱크에 보관됩니다.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는 8월 기준으로 무려 123만 톤에 이릅니다. 100만 톤이 넘는 오염수가 바다로 쏟아내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문제는 매일 180톤씩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당국은 2022년 8월쯤에는 저장 탱크가 가득 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2022년 여름 방류를 위해서 올해 안에 처리 방식을 공식 발표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현지에서는 저장 탱크 포화 시점이 2023년 봄쯤으로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한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결정과 발표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해양 방출로 가닥을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척 단순합니다. 비용이 적게 들고 자신들에게 대단히 편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해양 방출은 대기 방출에 비해서 돌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적다는 게 일본 당국의 입장입니다. 바다가 아닌 대기에 방출할 경우 오염수가 증발하면서 잔여물이 남게 됩니다. 이 또한 방사성 폐기물로 처분해야 하죠. 하지만 해양 방출은 흘려보내면 그만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차후 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판단이죠. 결국 주변 나라들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시키겠다는 겁니다. 유력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방류는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공식적인 정치 일정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정치 일정이라는 건 후쿠시마 지역 어민 등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일본 국민들에 대한 보상과 설득 등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졌고 발표만 남았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는 여전히 오염수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증을 위한 전문가 집단 구성은 일본이 알아서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검증단 구성의 필요성을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제기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신뢰와 더불어 가장 가까운 한국의 국민들이 방류 결정을 받아들이려면 객관적인 검증과 투명한 정보 공개는 필수입니다.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전문가의 검증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본은 오염수 방출의 무해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국도 월성 원전에서 해양 방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국제관행상 모든 국가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물은 해양 방출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상 가동되는 원전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원전 오염수와 수평하게 비교하는 건 불가능하죠. 양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해양 방출이 최종 결정되고 시기가 가까워지면 한바탕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또 무슨 꼼수를 벌일지 모르죠. 한국 정부는 더욱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임을 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차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FT는 전문가들을 인용, 시 주석이 연임을 넘어 중국의 국부라 불리는 마오쩌둥에게만 부여됐던 공산당 주석을 차지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3대 직위는 공산당 총서기, 국가주석, 국무원 총리다. 이 중 시 주석은 공산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을 겸임하고 있다. 리커창이 국무원 총리를 맡고 있다. 이 중 가장 권력이 센 직위는 공산당 총서기다. 중국은 권력 서열이 당군정 순이기 때문에 공산당 총서기가 가장 서열이 높다. 지금까지 공산당 주석직은 마오쩌둥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다. 중국 공산당 창시자인 마오에 대한 예우로 마오, 사후 공산당은 주석직을 폐지하고 주석 대신 총서기직을 도입했다. 마오 이후 공산당 주석직을 맡은 인물은 한 명도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진핑은 국가주석직뿐만 아니라 공산당 주석직까지 겸임해 마오에 버금가는 권력을 쥐겠다는 뜻이다. 시 주석은 이를 위해 자신의 반기를 드는 당내 간부들을 내치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부패 척질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왔다. 이 운동으로 정윤캉, 전공환 부장과 순정차이, 전 총칭 당석이 등 다수의 정치적 경쟁자들이 이미 몰락했다. 또 최근에는 공다원 상하이 경찰청장에 칼을 빼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또다시 경쟁자 척결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우창 중국 정치평론가는 최근 다시 시작된 부패 척질 운동은 2022년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 주석이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려는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시 주석이 당에 대한 권한을 확립하려는 준비라고도 볼 수 있다. 시 주석이 다른 지도자들보다 자신의 위상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당 주석이라는 직함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시 주석이 그 직함을 얻게 될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수의 중국 정치 전문가들 역시 시 주석이 2023년 국가주석직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권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주석은 중국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공산당 총서기 등 3개의 공식 직함을 갖고 있다. 이 중 중앙군사위 위원장과 총서기 임기는 오는 2022년 종료된다. 국가주석직 임기 역시 2023년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중국 국가주석의 3년임을 금지한 헌법 79조가 개정되며 시 주석이 원한다면 평생 통치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국가주석, 군사위 위원장 등 현직책을 모두 유지하지 않고 마오쩌둥에게만 부여됐던 당주석직을 차지해 종신 집권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국이 자국의 절임 채소 음식인 파우차이를 김치 산업 국제 표준으로 제정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는 29일 김치와 파우차이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파우차이를 표준으로 인증한 국제표준화기구도 해당 식품 규격이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김치와 파우차이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며 국제기구가 이미 19년 전 한국을 김치 종주국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산하 국제식량농업기구가 공동 운영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2001년 김치를 국제식품규격으로 인정했다. 코덱스는 180여 개 회원국이 참여해 국제식품 규격, 지침, 실행 규범 등을 정하는 곳이다. 당시 한국의 김치가 공식 영문명으로 고유명사화되면서 일본의 기무치를 비롯한 종주국 논란도 마침표를 찍었다. 코덱스의 공식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는 기술 분야 표준인 ISO의 별도 인증은 받지 않았다. 지난 10월에는 고추장과 곶감이, 2015년에는 인삼 제품이 규격으로 코덱스 인정을 받기도 했다. 중국은 2019년부터 파우차이의 국제 표준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해 중국은 터키, 세르비아, 인도, 이란 등 5개국과 함께 ISO의 김치 국제 표준에 대한 사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ISO는 주로 기술 분야 표준을 인정하는 비정부 기구다. 당시 한국식품연구원은 해당 안건은 김치가 아니라 파우차이라는 제품에 대한 표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파우차이는 김치에 대한 표준에 범접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ISO도 이번 발표에서 김치와 파우차이가 다른 음식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한복, 한소리 등에 이어 김치까지 자국 문화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김치 굴기에 대해 정부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명조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김치와 별 상관도 없는 파우차이가 국제표준으로 인정받는다고 해서 김치가 굴욕을 당했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며, 중국이 국제규격으로서의 김치에 반대한다면 유엔 산하 코덱스 결정과 정면 충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도 김치가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보니 중국도 김치를 갖다 붙인 것 같다며 사실상 김치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ISO 표준 제정에 스촨성 메이산시가 앞장섰다는 점도 파우차이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명조 과장은 스촨에서 생산하는 파우차이는 심지어 한국의 김치와 비슷하지도 않다며, 한국에서 수입해 먹는 중국산 김치는 대부분을 산둥성 지역에서 생산한다고 설명했다. 김치와 파우차이는 만드는 법부터 다른 음식이다. 파우차이는 김치처럼 양념에 버무리는 단계가 없다. 소금에 절인 채소를 바로 발효하거나 끓인 뒤 발효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하연 대한민국 김치협회 회장은 세계적으로 채소를 절인 음식은 피클이나 사워크라우트 등 많지만
5가지 이상의 양념에 버무려서 발효 숙성한 음식은 김치가 유의하다며 김치가 그만큼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중국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